타인에게서 벗어나기. 다른 사람에게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만 자신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현대인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일요일 밤에 하는 목욕이 그런 기능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명확한 경계를 정해둬야 한다. 내 동거인은 내가 안식일을 보내는 게 단순히 업무용 이메일이나 트위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기회 이상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너그럽게도 몇 시간 동안 볼일을 보러 다니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하면서 집을 비워준다. 그 시간에 내가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을 즐기는 최고의 사치를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다. 나는 하버드 학생감으로 일하고 있어서 28명의 대학 신입생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긴 하지만 매주 갖는 안식일이 일종의 짧은 휴가 역할을 해서 정신을 리셋하고 영적으로 다시 중심을 잡을 기회를 준다. 안식일은 밀린 일을 따라잡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또 바쁜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한 단순한 휴식 시간도 아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다. 헤셸은 안식일은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거나 다가올 노동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썼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며 평일을 위해 안식일을 갖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 평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한 주의 정점, 삶의 클라이막스로 여긴다는 생각이 내게 일종의 계시처럼 다가왔다. 학습이나 글쓰기를 위한 독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독서 시간을 고대하기 시작했다. 모리스 드리웅의 소설 같은 역사소설을 읽었고 N.K. 제미신과 함께 공상과학의 모험에 빠져들었다. 안식일에 독서를 하면 스스로 만든 제약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소설의 장점은 머릿속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독서는 진실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저널리스트 로버트 맥크럼은 파이브북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이나 결정에 깊이 숙고할 공간을 가질 수도 있다. 사물을 심사숙고하고 중간에 방해하는 일 없이 끝까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어린 시절의 열정을 재발견한다. 안식일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는 날이다. 처음에는 어색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삶의 많은 부분은 진정한 고독과 깊은 공동체 의식 사이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중간지대를 맴돌면서 흘러간다. 파커 파머는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공허함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살면서 집단적인 분주함과 개인적인 고독을 번갈아가며 느낀다. 하지만 진정한 고독이나 공동의 경험은 매우 드물다. 이렇게 반쯤 건성으로 살아가는 중간지대에서 우리의 고독은 곧 외로움이고 공동체 내에서 하는 시도는 덧없고 좌절감만 안겨준다. 집단적 분주함에서 벗어나 안식일을 보내면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뿐만 아니라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의식적으로 자기 경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 나는 종이와 파스텔 아니면 노래책을 꺼내곤 한다. 가끔은 시도 쓴다. 안식일에 이 사치스러운 시간을 이용해 평소에는 자물쇠로 꼭꼭 잠가서 숨겨뒀던 자신의 창조적인 부분을 탐색할 수 있다. 요즘 같은 스크린 시대에는 아마추어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이 공연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의 노래나 춤을 선보이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누군가가 우리의 불완전한 작품을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무력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예나 기술을 배우지도 못한다. 하지만 안식일에 발휘하는 창의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며 내가 누리는 시간과 자유에 대한 감사의 곡물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일들을 몇 가지 혹은 전부 다 해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고독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려면 의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당신도 그런 변화를 시도해보기 바란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걸 의도적인 리추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촛불을 켤 수도 있고 시를 낭송하거나 10번쯤 크게 심호흡을 할 수도 있다. 뭘 하든 간에 이런 시간이 어떻게 당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지 주목하자. 내적 삶은 외적 삶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전념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패러다임 변화다. 일상의 순간이 영적인 삶의 신성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나만의 놀이공간의 중요성. 안식일에는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치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자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업무와 생산적인 활동을 일시 정지하고 노는 시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까?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맛있는 음식, 좋은 동반자, 심지어 안식일에는 섹스도 유대인의 종교적 의무다. 관례적으로 안식일은 여왕이나 신부 같은 대접을 받아서 집을 깨끗이 치우고 가족 모두 최고의 모습으로 꾸민다. 나도 이런 전통의 영감을 받아 안식일에는 마치 왕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그런 자리에 초대받는 행운을 얻었으니 최대한 즐겨야 한다. 당신도 안식일에 뭘 하면 좋을지 궁리하고 있다면 안식일 시간을 잘 보내도록 도와주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만의 리추얼을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자. 안식일은 하루보다 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에서 소개한 사례 연구 중에 성인을 위한 여름 캠프인 캠프 그라운디드가 있다. 2013년에 설립된 캠프 그라운디드는 자신들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인들이 평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린 채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걷잡을 수 없이 웃어대기도 하고 식사 도중에 노래를 부르고 원뿔형 천막 안에서 밤 늦게까지 비밀 얘기를 나누다가 잠드는 그런 곳을 상상해보라.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일어나 일출을 보며 패들보드를 타거나 요가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고 유치한 경연대회를 열기도 한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춤을 많이 추고 장기자랑에서 공연도 하고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아주 열심히 논다. 이 모든 활동이 마약이나 알코올 없이 진행되며 이런 활동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상태 메시지를 업데이트하지도 않고 자기 직업에 관해 얘기하지도 않는다. 모든 게 초현실적일 만큼 멋지다. 레비 펠릭스가 설립한 캠프 그라운디드는 안식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 규칙을 토대로 일주일간의 경험을 구성했다. 기술 문명과 직장에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여름 캠프 참가자들은 타고난 창의력과 다시 연결된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하고 웃고 바보같이 군다. 손편지를 쓰고 캠프파이어 주위를 둘러앉는다. 내 경우에도 여름 캠프는 항상 안식일 같은 느낌이었다. 11살 네덜란드 시골의 기차역에 도착해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은 캠프 지도자들과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인솔해 자전거를 타고 야영장 주변까지 이동했다. 거기서 캠프 참가자들은 다 함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우주선이라는 콩가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다들 시계를 2시간 뒤로 돌렸고 낮부터 캠프파이어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캠프 시간대에 진입한 뒤에야 비로소 텐트와 화덕이 설치되어 있는 넓은 캠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방대한 구조물이 없어도 또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소소한 리추얼과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다른 현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물론 캠프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과 정신 상태를 1년 내내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언제든 즐거운 장난과 기쁨이 가득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헤셸이 안식을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부른 것도 이런 의미에서다. 아니면 아름다운 성당을 상상해보자.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경외심과 영감을 느끼면서 성당으로 들어선다. 사실 안식일을 보낸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신성한 현실과 마주한다는 뜻이다. 진짜 신전이나 교회, 심지어 아름다운 숲도 필요 없다. 신성한 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 시간은 모든 곳에 뻗어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접근할 수 있다. 놀이를 추구하는 안식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사실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데서 나온다. 당신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름 캠프를 통해 자기가 공예품을 만드는데 전혀 서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기쁨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뭔가를 마스터하는 게 안식일의 목표는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해두고 그걸 위해서 놀 필요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취미가 꼭 부업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놀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건 무엇이 내게 기쁨을 안겨주는지 알아내고 그런 특별한 것들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다. 내 삶의 안식을 주자. 이 책 첫머리에서 당신에게 약속한 걸 떠올려보자. 당신은 벌써 그 일들을 대부분 실천하고 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그걸 심화시키고 목적을 부여하기 위한 다음 단계일 뿐이다. 당신은 이미 혼자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자기 관리 대비책이나 나만의 시간을 찾기 위한 비책을 몇 가지 알고 있을 것이다. 벌써 스크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인의 업무용 책상이나 아이들 혹은 당신의 시간을 차지하는 어떤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요가를 할 수도 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런 행동을 규칙적이고 성스러운 안식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달력에 적어놓고 그걸 일상의 규칙으로 삼자. 나는 전통적인 시간대에 맞춰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안식일을 반드시 금요일 밤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전통은 규칙적인 리듬을 따르라고 권하지만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금요일 밤에 시작되는 기술 안식일 계획을 수요일부터 짜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짧은 응거의 시간을 환영하기 위한 긴 샤워와 특별한 보습 루틴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가장 지키기 힘든 게 이거다. 헤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충고한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본질이 달라진다. 안식일을 지킬 때는 싫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고용주들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안식일을 정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던 일을 멈추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경쟁이 심하고 전진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 하던 일을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출 경우 뭔가에 실패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낮잠 부처를 만든 트리샤 허시는 휴식은 자본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일종의 저항이라고 말한다. 우리 몸은 해방의 현장이다. 그녀는 자기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녀가 하는 일은 우리는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충분히 일하지 않고 있으니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된다. 이 일을 멈추고 놀려면 펠릭스와 그의 캠프 그라운디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그때마다 우리 내면의 완벽주의자를 조금씩 죽여야 하는데 그 죽음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휴식과 새로운 삶, 변화된 세상에 대한 약속은 언제나 진실이다.
나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라며 혼잣말을 하곤 하지만 그래도 멈춰야 한다. 결국 자신과 연결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안식일이 필요하다. 위대한 작가이자 수도사인 토머스 워터는 인간은 외로운 섬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건 예전보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맛보고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중 일부는 평소보다 일을 훨씬 덜하고 덜 보고 덜 맛보고 덜 경험할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머터는 소박한 존엄성이 근본적인 빈곤에 감싸여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안식일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 커다란 자기 연민이 따르게 된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안겨준다. 우리를 상상력과 다시 연결시켜준다. 우리는 세계가 작동되는 새로운 방법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 신학자 월터 브로거만은 안식일은 단순히 생기를 되찾기 위한 휴식이 아니다. 그건 변혁을 위한 휴식이다. 라고 썼다. 안식일을 보내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주변 사람을 돌봐야 하는 책임의 정도와 삶의 리듬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촛불이나 음악을 이용한 작은 리추얼을 하나 만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자신을 다 내맡긴 듯한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잠을 잘 수 있다.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 침묵과 고독을 벗삼을 수도 있다.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연대를 맺고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된다. 또 우리가 사랑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도.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걸 상기시켜서 자기 내면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준다. 제2장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나와 함께 신성한 디자인 랩을 설립한 수 필립스는 자아와의 연결은 타인과의 연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은 필연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거의 관행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미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심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연구에 의하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한다고 한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8년에 시작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700명이 넘는 남성과 그 배우자들을 추적 관찰했다. 80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친구, 가족, 파트너와 맺은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원들은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몇 년에 한 번씩 의료 기록과 뇌 스캔 데이터를 수집하고 참가자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삶을 다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알아냈다. 나중에는 연구 참가자의 배우자나 자녀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연구팀의 리더를 맡아 수십 년 동안 연구팀을 이끈 로버트 윌딩거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는 이 연구에서 얻은 3가지 핵심 결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사회적 인맥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인 5명 중 1명이 외롭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폭넓은 공동체와의 관계는 인간이 더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살면서 맺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갈등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반면 좋은 관계 속에서 살면 건강에 이롭다. 연구진은 수십 년 동안 수집한 자료를 통해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50세 때 자신의 관계에 가장 만족했던 이들이 80세 때 가장 건강했다라고 윌딩거는 설명한다.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날에도 상태가 괜찮은 날만큼 행복했다. 반대로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는 육체적인 고통이 감정적인 고통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원만한 관계는 신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느끼면 기억력이 더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된다. 윌딩거는 과학적으로서의 본업 외에 선종 승려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는 본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에만 매몰되어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으면 홀로 고립되기 쉽다. 그 때문에 인간관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 원만한 관계는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관계를 잘 돌봐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신 기술이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발달 전문 소아과 의사인 마크 버티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발간하는 그레이터 굿이란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SNS를 사용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우울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타인과 교감을 형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외로움과 소속감의 위기에 관한 책도 기사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는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한다. 또 친구와 장시간 대화를 나누거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매일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를 하는 사람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이들도 많다. 나는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를 쓰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관성 있는 커뮤니티 구축 방법을 2가지 발견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함께 운동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리추얼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 생각이다. 함께 식사하기의 위대함. 레논 플라워스의 어머니는 레논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4년 뒤 레논이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년을 마치던 바로 그 해에 돌아가셨다. 원래 노스캐롤라이나에 살다가 나중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레논은 어머니나 자신이 살아온 삶, 레논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어머니가 미친 영향,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 때문에 복잡해진 가정사 등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레논은 어떻게 해야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내용을 대화에 끼워 넣을 수 있을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누군가 어머니 날이나 추수감사절 계획을 물어보면 어색하게 대화가 끝나곤 했다. 대화를 끊는데 최고의 주제였던 것이다. 레논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친구 카를라 페르난데스와 함께 둘이 같이 사는 집 뒷마당에서 저녁 식사 모임을 열었다.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20대들은 서로에게서 자기가 찾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들이 한 경험의 강도와 중요성을 알아주는 이들을 만난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풍요롭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가를 쓰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커뮤니티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너 파티의 시작점이다.
이 친구들은 매달 모였다. 처음에 5명이던 구성원은 곧 6명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친구의 친구들이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새로운 모임 주최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뉴욕에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금은 전 세계 95개 도시와 마을에서 270개의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모두가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보통 손님들 각자가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그리고 고인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화제로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가 느끼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와 안도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실 직후에 느꼈던 압도적인 슬픔이 삶 속에 녹아들면 슬픔과 기쁨이 마음속에 공존하게 된다. 이 모임 자리에서는 힘든 업무와 승진, 새로운 관계, 가족 간의 갈등 등 모든 문제에 관한 대화를 환영한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처음에는 생물학적 필요성 때문에 채집과 사냥의 전리품을 나눠 가졌고 나중에는 연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같은 그릇을 공유하면 잠재적 경쟁자들끼리 서로를 독살하지 않으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이 식사 전에 서로 잔을 부딪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유리잔이나 맥주잔이 다 안에 있는 액체가 상대방의 잔으로 흘러들어가면 우리 모두 안전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듯 함께 식사하는 건 언제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었다. 함께 모일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먹는 행위 자체가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첫 만남의 어색함도 완화해준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유부간 메이를 감독한 노라 에프론은 가족은 저녁에 같은 걸 먹는 사람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 중에는 함께 먹거나 마시는 일에 중점을 둔 것도 있다. 불교 선종의 전통에서 유래된 일본식 다도를 생각해보자. 또 시크교의 랑가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계급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식사의식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진 뒤에 이프타르라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단식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물론 기독교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 즉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함께 먹는 것을 신성한 행위로 삼은 이러한 전통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자. 함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곧 서로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정통 기독교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먹는 것에는 육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상의 것이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리고 싶어 한다. 슈메만은 함께 식사할 때 무언가 경건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주장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전통적인 성찬식에 대한 흔치 않은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알면 그의 말도 이해가 간다. 신학자들은 음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몸이 되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것뿐인가? 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하지만 슈메만은 그런 질문을 하는 예배에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썼다. 또 슈에만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함께 모인 신성한 시간에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렇게 리추얼은 우리를 일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깊은 존재로 이끌어준다. 이 경우 우리 존재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게 된다.
함께 식사를 하면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식탁 주위에 함께 둘러앉는 방법을 알고 있죠. 레논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진행자가 있는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의자가 동그랗게 놓인 방에 들어갈 때는 식탁 앞에 앉아 옆 사람에게 샐러드를 건네줄 때보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을 먹을 땐 옆 사람과 즐겁게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말하기 싫을 때는 그냥 포크만 움직여도 되니까 괜찮죠. 그리고 레논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암으로 잃은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공감대를 나눌 수 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식욕을 잃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관계 면에서도 손실이 컸죠. 함께 먹는 것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함께하는 관행은 디너 파티 커뮤니티에 대한 레논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켰다. 디너 파티는 원래 슬픔이라는 경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슬픔은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경험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슬픔은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경험이다. 디너 파티는 그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현대식 리추얼이다. 레논의 팀은 모임 주최자들이 애완동물의 죽음이나 별거, 성폭력 경험 등도 디너 파티 공동체에서 상실로 간주하는지 물어보는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 레논은 디너 파티가 죽음이나 상실에서 오는 슬픔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힘든 경험을 하게 된 원인을 연결의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디너 파티는 개별적인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원칙과 방법론을 공유하기 위한 상부단체까지 설립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고통의 경험을 긍정적인 관계로 바꾸는 그들의 연금술이었다. 이제 디너 파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전 세계적인 공동체다. 참가자들은 식사 모임에 참여하거나 정규적인 모임 주최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유기적인 커뮤니티 구축 방식은 함께 모여 힐링할 수 있는 강력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식사 전의 리추얼. 모든 저녁 식사가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사는 더 습관적으로 진행되어도 상관없다. 솔직히 말해 가끔은 유튜브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은가. 일반적인 포틀럭 파티, 각자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와서 나눠 먹는 것, 옮기니로부터 독서 클럽, 개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형태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디너 파티가 커뮤니티 구축과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평소보다 성스러운 식사를 경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그런 목적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희망을 품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바로 리추얼에 의지해야 한다. 내가 어릴 때는 저녁 식사를 위해 가족이 다 함께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짤막한 노래를 불렀다. 꽃의 축복을, 열매의 축복을, 잎과 줄기의 축복을, 뿌리의 축복을, 식사의 축복이 깃들고 땅에는 평화가 깃들길. 어쩌면 당신 가족에게도 식사 시작 전에 하는 축복의 말이나 기도 혹은 간단한 감사 인사가 있을지 모른다. 추수감사절 같은 특별한 날에 식사를 할 때는 평소 가정에서 별다른 신성한 의식, 리추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몇 마디 감사의 말을 나눌 것이다. 작은 리추얼이 식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잔을 들고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즐거운 일은 없다는 걸 일깨워준다. 아니면 그냥 조용히 촛불을 켜거나 식사 전에 다들 몇 초 동안 손을 잡고 가만히 있는 방법도 괜찮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리추얼을 치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상상하는 세상이 같은 세상인 것으로 밝혀진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리추얼은 우리가 평소에 거의 접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주며 예측 불가능한 즐거움이 있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바로 식사 전에 치르는 짧은 리추얼이 가진 힘이다. 우리의 관심을 상대방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상호 연결성에 다시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식탁 앞에 모인 사람들을 넘어 그 음식에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고 고르고 분류하고 운송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까지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먹이사슬을 통해 연결되며 이 식사를 가능하게 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내가 어릴 적 손님이 오면 어머니는 짧은 축복 노래에 암스테르담을 환영합니다. 손님이 사는 도시나 마을 이름이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누나들과 나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의식이 부끄러워져 신음 같은 소리를 내곤 했다. 하지만 지금 파트너와 아이들과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는 약간 쑥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식사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서 기쁠 것이다. 당신도 새로운 리추얼을 만들어서 처음에 몇 번 해볼 때는 그게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되뇌는 간단한 몇 마디 말이 가족과 친구들을 더 단단히 엮어줄 수 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도 기어츠가 말한 상상력의 힘을 이용하면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처음 한 입을 먹기 전에 음식의 색과 냄새에 주목하자. 그리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올 때 입안에 고인 침이나 뱃속에서 느껴지는 허기 등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마지막으로 처음 한 입 먹을 때 그 맛을 음미하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다정한 마음을 보내자. 반복의 필요성. 낯선 사람과 딱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친밀하고 자극적인 경험이 될 수 있지만 디너 파트 같은 공동체가 발휘하는 진정한 변화의 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가 점점 성장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얘기할 때도 미리 준비한 얘기를 꺼내놓곤 한다. 레논의 말이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자신에 대해 했던 얘기가 지금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되새겨보고 몸과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서로에게 숨길 수 없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전달된다. 이런 애정이 빨리 자라는 비법은 시간과 근접성이다. 숀과 나는 3년 동안 하버드 대학 신입생 기숙사의 학생감으로 지냈다. 존 F 케네디가 학교 생활을 시작한 방 바로 위에 있는 37제곱미터짜리 방에서 대학 1학년 생활을 만끽하는 10대들 28명과 부대끼며 산 것이다. 가끔 우리가 나서서 진정시켜야 하는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를 놓고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데 대부분의 노력을 쏟았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학생들이 학기 초반에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주고 룸메이트들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들이 이룬 성취를 축하하고 캠퍼스 생활에 따르는 비극을 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주 신입생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한밤중까지 직접 만든 팬케이크와 달걀을 마음껏 먹는 저녁에 먹는 아침. 다양한 과카몰리 조리법을 시험해본 과카몰리 축제 등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 저녁 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게 학생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이었다. 학년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 함께 식사를 하러 가거나 기숙사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이 서로에게 가장 큰 교감을 느끼면서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소설가 바버라 킹솔버도 2008년에 듀크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대학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이 점을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킹솔버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매우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나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할 때도 사람들과 온갖 사회적, 물리적 구조에 둘러싸인 채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당신에게 온전히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무리를 떠나 고립으로 향하는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을 떠나면서 여기서 가장 사랑했던 걸 기억하세요. 아마 유기화학은 아니겠죠. 교정에서 날뛰는 다람쥐나 대용량 시리얼도 아닐 겁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살았던 방식, 사람들과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한때 이 땅에 흔했던 아주 오래된 인간의 사회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걸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기숙사건 아니면 군대의 신병훈련소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우정이라고 부를 필요조차도 없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의 학교 식당에서 몇 번이고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호감이 가지 않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함께 식사를 만들고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 것, 특히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긴밀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